잠깐 제가 그러면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 네, 네, 이제부터 요즘 핫한 관심을 끌고 있는 챗GPT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챗GPT에게 자신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봤습니다. Hello. My name is ChatGPT, and I am a language model created by OpenAI. As a language model, my purpose is to generate human-like responses to questions and prompts posed to me by users like you. I have been trained on vast amounts of text data, allowing me to understand and respond to a wide range of topics and subjects.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여러 주제를 탐구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세요. IT 기술의 발달로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 GPT. 나라 안팎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지난 2016년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의 충격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챗 GPT 관련 소식을 다룬 기사의 한 대목을 읽다 보면 어려운 용어에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기 마련이죠. 챗 GPT에서부터 GPT-3.5 자연어 인지 검색 언어 모델까지 분명 알고 있는 단어들의 조합 같은데 막상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어서 막막한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챗 GPT는 미국의 비영리 연구소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AI 챗봇입니다. 챗 GPT를 이해하기 위한 첫 관문은 GPT라는 용어입니다. 챗은 말 그대로 채팅이라고 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의미로 붙은 말입니다. 챗 GPT의 핵심은 GPT인 셈이죠. 챗 GPT는 질문을 입력하면 곧바로 사람이 쓴 것처럼 의미 있는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한글로도 해줍니다. 챗 GPT에게 활용 분야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첫째, 챗 GPT는 오픈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로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고 이해하여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챗 GPT는 고객 상담, 언어 번역, 자연어 처리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챗 GPT는 이전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어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성능을 개선합니다. 넷째, 챗 GPT는 현재까지 가장 발전된 인공지능 모델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인간의 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인간과의 대화에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챗GPT 이용자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355일 만에 하루 평균 일간 활성 이용자가 1천만 명을 넘겼는데 챗GPT는 출시 40일 만에 이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챗GPT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022년 11월 30일 출시 이후 2달 만에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기록은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우버 70개월, 스포티파이 55개월, 인스타그램 30개월, 틱톡이 9개월이었습니다. UBS는 인터넷 등장 이후 20여 년 동안 이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은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픈AI의 챗GPT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빈 AI, 구글의 바드, 페이스북 메타의 라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는 서치GPT를, 카카오 브레인도 갖춘 코 챗GPT를 공개할 계획이라 합니다. 애플 시리나 구글의 알렉사 같은 대화형 챗봇은 간단한 문장 단위로만 답을 하기 때문에 유용성이 크지 않았지만 챗GPT 같은 경우는 몇 개의 키워드만으로도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답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이용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당분간 이를 이겨낼 경쟁 상대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챗GPT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챗GPT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증적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꼰대 로키박이었습니다. 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셨는데요. 자, 박근식, 지금부터 누구나 쓰는 기사 공모전, 기사 쓰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일 정도 남았죠, 지금. 이제 마감이.
다 준비들은 하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사를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세미나 말고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사를 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박흥식 박사님과 함께 기자 대학을 오픈을 해서 계속해 나가기는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박흥식 박사님께 그 기사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좀 듣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이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라든지 또 준비해 주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혹시 그동안에 그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질의응답을 해 나가면서 오늘 시간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 박지 박사님 준비가 되셨으면 자료 공유하시면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지난번 시간에는 주로 제가 이제 그 보도 기사 쓰는 법, 내지 이제 미디어의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뭐, 사실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기사를 올리시는 이제 그 시민 기자님들이 어떤 유형의 기사들을 올리는 게 좋겠는지, 이제 이런 또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그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요. 오늘은 그 기사의 유형에 대해서 좀 제가 조금 이렇게 보충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 내용하고는 조금 이제 중복을 좀 피하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화면 공유를 좀 시키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죠? 예, 지금 네, 잘 오늘은 보입니다. 이제 기사 작성 실습 시간에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슬라이드를 좀 바꿨고요. 오늘의 기사 유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 유형이라면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보도 기사라고 하는데, 보도 기사는 우리가 보통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그래서 기자들이 가장 많이 보도하는 유형이죠. 특히 보도 기사는 언론 보도, 뉴스 보도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는 형태이고, 또 이 보도 기사는 모든 기자는 우선 이 보도 기사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기사 작성을 이제 하게 되는 게 경우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의 이제 기사를 작성하게 될 텐데, 우선 이 보도 기사의 그 유형에서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 내지 기준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이 강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보도 기사는 가장 먼저 생각할 원칙이 사실 전달과 정보 전달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보도 기사의 경우는 이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주관이나 가치 판단, 뭐 이러한 개입은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개입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자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기사의 경우에는 아주 단순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심플하게 사실만을 가능하면 나열해서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보도 기사는 가장 기본 유형이면서도 그 기사를 만드는 기자의 주관이나 그 의견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과 뭐 어떤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사실만을 보도해야 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의견과는 좀 많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보도 기사에 그 기사 작성에 기자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개입이 있게 되면 이 기사 자체가 약간 왜곡되거나 오히려 과장돼서 보도되거나 오히려 축소돼서 보도되거나 이렇게 사실과는 조금 더 다른 맥락의 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기사에는 기자의 주관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기사를 취사 선택하는 도입 단계에서 어디까지나 기사를 쓸 것인가 보도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주관이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건이나 뭐 사고나 어떤 그 이슈에 대한 아주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사실 위주의 전달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사실과 본인의 의견을 구분해서 전달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보도 기사를 쓸 때에 그럼 사실과 의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그 마지막 문장의 주제와 관련된 마지막 서술형 문장에서 어떤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지를 잘 이렇게 유념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기사에서는 가치 중립적이 아닌 주관적이거나 혹은 추측성인 그런 그 서술형으로 끝나게 되면 이 기사에 대한 객관성이나 사실성이 오히려 더 정확성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실과 의견이 어느 정도는 혼용될 수도 있겠지만 주의해야 되는데,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주제에 대한 서술을 할 때 가치 중립적인 표현과 주관적인 그 기자의 주관이 개입된 추측성 표현이 어떻게 다르냐면, 그 샘플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어떤 그 주인공이 뭐뭐라고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가치 중립적 표현을 한다면 오히려 이 주관적이거나 추측성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뭐뭐라고 추측했다. 이 사람은 뭐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면 뭐 비아냥거렸다. 뭐 하소연했다. 뭐 빈정다. 이렇게 어떤 그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된 표현들을 이렇게 끝나게 되면 이 사실과는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뭐라고 어떤 그 주인공이 뭐뭐라고 주장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뭐뭐라고 강하게 강변했다. 뭐뭐라고 뭐 변명했다. 뭐뭐라고 항변했다 하면 여기도 역시 어떤 주관이 개입된 그런 문장 구조로 서술형이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뭐뭐 했다라고 하면 가장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이 될 텐데, 뭐뭐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든가 뭐뭐 한 것으로 보인다. 뭐뭐가 한 것으로 예상된다. 뭐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전해졌다. 전망된다. 관측된다. 이처럼 추측성의 표현을 쓰게 되면 사실하고 다소 좀 멀어질 확률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뭐라고 언급했다. 뭐라고 말했다. 언급했다. 같은 얘기. 했다를 뭐 이런 속내를 드러냈다. 이렇게 감정이 섞인 표현 서술형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이런 것을 피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반대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발끈했다. 아니면 무슨 어떤 이렇게 노염을 나타냈다. 뭐 노기를 드러냈다 등등으로 해서 이 주관적인 이런 그 감정이나 생각이나 추측이 포함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의견이 들어간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치적인 표현을 뭐라고 했다, 주장했다, 했다 뭐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보도기사가 어떤 모든 게 사실과 정확성만 뭐 추측하다 보면 무조건 주관적이고 추측은 표현이 그러면 안 된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좀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뭐 때로는 이게 추측성이나 주관적 표현이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가능한 한 예외적인 경우로서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기사의 모든 이 유형의 기사는 이 보도기사를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하나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뭐 기자라도 사실에 충실하고 가능한 한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기초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보도기사를 또 이렇게 더 다른 유형의 기사를 쓸 때 얼마든지 주관적인 뭐 기사를 쓸 수도 있고 해설과 어떤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런 뭐 생각을 담은 기사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의견이 많이 개입되면 독자들이나 시청자들한테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보도 기사와 달리 이제 기자의 주관적인 추측이나 뭐 기사나 주장을 담은 기사가 이제 해설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해설 기사는 우리가 스트레이트 기사와 달리 이걸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피처 기사라고도 합니다. 해설 기사, 피처 스토리, 피처 기사라고 하는데, 이 해설 기사는 보도 기사의 이제 보완 형식이 되기 때문에 보도 기사에서 미처 전달하지 못했던 뭐 추가적인 내용이나 어떤 그 사례나 내용을 더 가미하고, 또 기자의 주관이나 추측도 어느 정도 집어넣어서 더 보완된 기사를 우리가 이제 해설 기사 혹은 의견 기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사라도 똑같은 기사를 전달할 때 스트레이트로 그 사실 자체만을 전달하는 보도 기사가 있는 반면, 이렇게 해설 기사 형태, 의견 기사 형태로서 기자의 주관과 분석과 전망과 의견과 주장이 같이 들어간 기사를 우리가 해설 기사 혹은 피처 기사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처 기사에서는 기존의 사실 이외에 여러 가지 과거의 사례나 해외 사례나 뭐 이런 사실들을 많이 보완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주장이나 주관이나 추측도 얼마든지 포함해서 해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과 분석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요. 해설 기사에는 추측이라든가 과장을 하든가 아니면 축소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었지만, 이 해설 기사에서는 어느 정도 논리성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좀 더 이렇게 강조하고 의미를 더 강화시킬 수가 있고, 또 여기서는 다만 전후의 논리성과 사실관계에서 이런 그 논리성과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설 기사에서 주관과 기자의 주관과 해석이 포함이 되지만 그 정도는 너무나 이렇게 많이 개입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떤 사실을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해설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설 기사는 우리가 스트레이트 보도 기사를 보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라든지 풍부한 그 관점이나 이런 시각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요. 또 이러한 해설 기사가 이 기사를 보도하는 그 해당 언론사의 그런 품격이나 권위를 평가하는 이제 잣대가 됩니다. 얼마만큼 이 해설 기사를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주관사의 품격이나 권위가 굉장히 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해설 기사는, 의견 기사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서 쓰는 게 좋겠고, 우리가 시민 기자들이 올리는 경우에 어떤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사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자기의 어떤 주관이나 해석과 이런 보완이 많이 들어간 기사를 쓰면은 보다 더 깊이 있는 기사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가나 어떤 그 취재원들의 이런 그 의견까지도 같이 덧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자들의 그런 취재와 인터뷰도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설 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기사에 관계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당사자라든지 목격자이든지 또 참고인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그 취재원들이 동원이 되고, 이 취재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제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타인의 도움, 이 경우도 이 해설 기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설 기사들은
보통 이제 이러한 한 편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이 기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들, 이러한 그 과거의 데이터들에 대한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러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최근에 이런 뭐 조금 전에 우리 박 대표님이 소개하셨던 챗 GPT라든지 우리 인터넷 또는 여러 가지 이 정보의 바다에 또는 뭐 이런 인포메이션 직접 그 인터뷰를 한 자료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해서 이 해설 기사를 잘 만든다면 우리 좋은 기사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해설 기사에서 나타나는 이 정보의 내용과 정확성과 이 심층성은 여러 가지 인과관계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지 잘 엮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사의 유형은 기획 기사인데요. 이 기획 기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도 기사, 스트레이트 기사나 피처 기사보다도 좀 더 특화된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획 기사는 어떤 특별한 주제나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한 어떤 그 주간사, 주간 언론사나 주간 기자의 주관이 정말 더욱 많이 개입된 그런 기사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떤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나 시기에 적절한 이슈를 발굴하고 그 이슈에 대한 주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특화시킨 기사를 우리가 기획 기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 기사는 이제 이를테면 언론사에서 뭐 연재물 혹은 시리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발적인 기사를 쓸 수도 있지만 이것을 계속 시리즈로 연속해서 1회 이상의 2회 이상의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걸 그래서 캠페인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이런 형태로 연재물 시리즈 혹은 특집 형태로 나타내는 기사를 우리가 기획 기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에서도 이제 뭐 기획 보도라고 해서 뭐 정치나 사회나 환경, 뭐 문화나 어떤 분야든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하나의 특별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연속 보도하는 형태를 이제 하겠고요. 우리가 보통 언론사에서 이 보도 기사에 대한 상을 내릴 때, 상을 줄 때 보통 이런 기획 기사가 가장 그 수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사를 올릴 때 이런 저희도 스트레이트 보도를 올리는 것보다는 의견 기사가 좀 더 비중 있게 되고 그 의견 기사보다도 좀 더 비중을 높이는 기사가 바로 이런 기획 기사이죠. 기획 기사는 물론 뭐 언론사에서도 이제 기획을 할 수도 있지만 개인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기자들이 기획 기사를 만들고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언론에서 우리가 시행하는 그 언론상에는 이런 기획 기사가 가장 많이 수상을 하게 되고 있고, 또 이런 기획 기사의 중요성은 그만큼 언론 보도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의 캠페인성 기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캠페인성 기사도 기획 기사에 포함되는데, 이런 캠페인성 기사할 경우는 기자 혼자서 이렇게 기획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뭐 많은 경우에 여러 명의 기자가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뭐 2명 이상, 3명, 심지어 10명 이상의 이런 팀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시리적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공통된 주제이지만, 이게 관여하는 기자들은 여러 분야에서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 기사는 주로 이제 국가적인 이슈라든지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국가를 넘어선 어떤 글로벌한 이슈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지구적인 뭐 이슈도 좋고 우주적인 이슈도 좋고 뭐 국제적인 이슈도 좋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이런 도메스틱 이슈, 뭐 글로벌 이슈를 포함해서 굉장히 큰 주제들을 다룰 수도 있고, 이런 기획 기사들은 또 그 기획 기사의 파급력과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 기사를 우리가 고려할 때 그리고 우리가 고려할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뭐 어떤 그 지역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그 지역이나 그 국소성을 벗어나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혹은 사회적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런 그 가치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쪽에 따져보면 좋겠고 또 이런 사회적 차원이나 정치적 차원에서 그 속에 이 이슈에 던지는 그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복잡한지 단순한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또 지금 던지는 이런 그 특정한 이슈가 그동안 언론에서 한 번씩 제대로 다뤄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과거에 이런 이슈를 다룬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해서 전달하시면 좋겠고 또 이것이 어떤 우리가 제기한 문제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관행인지 아니면 조직 전체가 가지는 문제인지 이렇게 해서 그 기사의 어떤 주제에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그 범위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되고 또 이걸 취재해서 전달할 때까지의 또 한계나 어떤 그 장애 요소는 없는지 또 여기에 지불되는 어떤 시간적인 또 경비적인 문제는 없는지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어떻게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는지 또 과거에 또 앞으로 미래는 또 어떤 대안들을 만들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렇게 전후 좌우 시간과 방향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러한 이슈를 타이밍은 언제쯤 이런 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보도를 하는 것이 좋겠는지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보도할 것인지 뭐 한 번 보도할 것인지 여러 회 나눠서 보도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그야말로 기획된 그런 기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기획 기사가 언론사들이 이제 받은 상위 주로는 이런 기획 기사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좀 오래된 사례면 2006년도에 언론 기자협회가 기자들에게 주는 기자상 기획 보도 부분의 수상작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보면 2006년 대한민국 공기업 이건 중앙일보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중앙일보 보도 부분에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이 됐는지 보도를 한 적이 있고 또 지역 신문인 경우에는 부산 국제신문에서 이제 부산의 일자리 대회부 요 이제 지방 신문에서 이제 우수상을 받았던 것이고 또 이제 방송에서도 KBS 순천에서는 광양왕권 생태도시를 꿈꾼다 1, 2부에서 역시 지방 방송의 기획 보도 부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보면 이 기획 기사의 이런 주제들은 보다 더 사회성이 또 파급 효과가 크거나 좀 더 보다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면서 그 지역과 전국과 국가적인 이슈를 낼 수 있는 막 그런 주제들을 다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 자체가 얼마만큼 시의적절하고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큰 주제인가를 생각한다면 기획기사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 과거에 보도됐던 그 산발적인 공기업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고 그 개선책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보도를 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 그 문제를 제공을 하고 또 그런 이슈를 던지면서 상을 받게 됐고 국제신문이 가진 부산의 일자리 대회문은 국제신문은 이제 부산에서만 발행되는 이제 지역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산시의 그 보도관에서 드는 기사에 매달리지 않고 독자적인 취재를 해서 부산의 그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실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그런 대안도 만든 뭐 그런 기사를 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광양만권 생태도시 이 경우도 이제 물론 한 지역의 어떤 그 생태 문제나 환경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이런 환경 오염 문제가 어떤 뭐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런 이슈로도 또 이렇게 확대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환경 문제가 우리 인간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그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자세히 다뤄서 이런 이제 보도상을 받았는데, 물론 이걸 보도하면서 그 지자체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해나 또 이런 해방 요소도 많이 작용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뿌리치고 언론의 어떤 그런 보도 역할을 다 함으로써 더 좋은 그런 보도가 돼서 이제 상을 받은 이제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 기사라는 것은 기존에 이런 오프라인 신문에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요즘 많이 이제 정대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의 경우는 사실 이 기획 연재물이 이 인터넷 언론사의 전망을 가르는, 경쟁력을 결정하는 이런 기사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기획 기사, 어떤 특정한 기사,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걸 발굴하고 보도하는 이런 언론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언론사의 성공과 실패의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로 우리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이 기자다라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들을 정하는데, 이런 다양한 뉴스의 초점은 뭐냐면, 이런 기획 기사를 가능하면 기자들의 어떤 특징을 살린 기획 기사들을 많이 좀 이렇게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오마이뉴스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이, 인터넷 언론사들이 자기 언론사만의 어떤 특화된 전문성 내지 어떤 특화된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 이런 심층 기획 보도를 가능하면 많이 좀 내보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보도 이렇게 상을 만들고 우리가 심사를 하겠지만, 아마 이런 기획 기사를 얼마만큼 잘 선정을 해서 주제를 만들어서 보도를 했느냐가 굉장히 파급력뿐만 아니라 또 이 보도의 어떤 중요도도 그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같은 인터넷 신문 중에 프레시안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시안은 관점이 있는 뉴스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시각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이게는 어떤 전문가들을 많이 이제 가능하면 많이 등장시켜서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CU라든지 이런 CU 경영 빅별이라든지 어떤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이런 특성을 살린 이런 관점 기사들을 많이 실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심층 보도를 통해서 특화된 독자, 어떤 좀 더 차별된 독자들을 많이 이제 확보해 간다는 이런 전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전략 역시 이런 기획 기사를 얼마만큼 잘 기획해서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게 프레시안 같은 보면 타이틀을 보시면 여정숙의 CU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이제 CU들을 타겟으로 하는 이제 하나의 편지 형식의 하나의 보도가 되겠고, 서길수 교수의 알타이 답사기, 이게 하나의 이제 역사 문화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김대식의 현장에서 읽은 상황묘사, 역시 역사나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좀 특화시킨 거. 그다음에 김철의 몸살림 이야기, 이건 이제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죠. 존 코널의 한국문화 탐구, 우리 사회적인 사회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나타내서 기획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연재해 나가는 이런 기획 기사는 어떤 하나의 특별한 사회 뉴스도 될 수가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능, 스포츠 얼마든지 다양하게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획 기사야말로 이 인터넷 보도 기사의 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조선일보 우리 이 홈페이지 한번 제가 잠깐 들어가 봤는데, 이 다양한 보시면 이 각 신문사들마다 이렇게 섹션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적 사학, 오피니언, 정치, 사회, 국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이렇게 이런 섹션별로도 특화된 기획 기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사회에서 많이 본 뉴스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 기사들이 대부분
스트레이트 뉴스는 사실 별로 잘 없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가끔 올라오긴 하지만 여기는 많은 기획 기사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겠고, 여기 보시면 이 중요한 기사들을 보시면 어떤 전문가나 어떤 특정한 주제를 다룬 이런 기사들이 이게 좀 더 이렇게 크로즈되고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도 많이 전달이 되겠지만, 이렇게 박스 형태를 이렇게 둔 이런 그 주간에 담긴 이런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싣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여기 오피니언부터 해서 이게 이렇게 보면 쭉 다양한 이 오피니언 기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개별적인 주관과 의견이 들어간 이런 기사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 이 정치 사회,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일반 이 섹션에 들어가는 기사들은 일반 보도 스트레이트 기사들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 속에서도 박스 기사를, 의견 기사라든지 기획 기사를 얼마든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기사들을 우리가 편집해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가 보이지? 화면 이동이 안 되시나요? 자, 네. 그다음 제가 기사 유형이 이제 칼럼 기사 형태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건 이제 개인들이 올리는 이제 칼럼 기사가 되는데, 칼럼 기사는 보도 기사와 해설 기사의 복합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자의 주관과 판단이 정말 강하게 표시되는 그런 기사죠. 칼럼은 이게 이제 기자 개인의 주관과 특성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이 칼럼 기사인데, 이게 언론에서 이걸 주로 박스 기사라고 부르죠. 이 박스 기사는 이제 주로 이런 그 바이라인이라고 해서 어떤 기자가 썼는지 바이라인을 붙여주면서 쓰는 거죠. 박스 기사라고 해서, 이때는 어떤 사실만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나 의견을 섞는 의견 기사나 이런 것보다도 더 강력한 개인의 주관이 앞세운 기사, 개인의 주장을 앞세우는 기사가 바로 이 칼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 기사야말로 기자의 완전 주관과 주장이 가장 강하게 들어간 기사가 바로 이 칼럼 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칼럼 기사는 이 분량이 그렇게 뭐 길지는 보통 않고, 보통 이렇게 200자, 500매 정도 이내로 분량이 좀 짧게 이렇게 칼럼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획 기사나 해설 기사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우리가 기사를 쓴다면, 이 칼럼 기사는 어떤 짧은 주장을 담은 기사이지만 또 이 개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개성을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얼마나 이 자기 기자의 글쓰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시험대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이 칼럼 기사나 박스 기사를 잘 쓴 기자는 아주 또 이렇게 특화된 기자로서 이렇게 이름을 날리는 또 그런 하나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험성도 있고 어떤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그 편향성은 여기서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향성과 이 주관성은 이 칼럼 기사에서는 물론 이제 강하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이 칼럼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좀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런 그 기사를 봐야 되고, 또 이것은 하나의 이 비판에 대해서는 독자가 또 이걸 감당해야 된다는 걸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박스 칼럼 기사에서는 그런 그 편향성과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어떤 기자의 주관이 어떤 어떤 편에 서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독자를 이렇게 편을 가를 그런 좀 위험성도 굉장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존에 쓴 칼럼들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일단
이 기사의 이 유형에서 나타나지만 그 언론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파성이라든지 또 기자 개인의 어떤 그런 정파성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논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칼럼과 다른 또 하나의 기사가 있다면 사설 기사인데요. 이 사설 기사와 칼럼 기사를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좀 혼돈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칼럼 기사는 완전 기자의 개인적인 주관이 개입된 기사라고 한다면 이 사설 기사는 어떤 그 개인의 주관이라기보다는 그 집단과 그 조직의 그 입장을 전달하는 기사가 이 사설 기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 특정한 뭐 K일보가 됐든 B일보가 됐든 그 언론사가 가지는 그 언론사의 입장, 정파성을 대변하는 기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설 기사야말로 그 언론사의 사주의 입장 내지는 그 언론사에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기사로서 이제 작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설 기사에서는 되게 이 기사를 작성한 그 기사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칼럼 같은 경우는 기자의 명기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사설 기사에서는 기자명을 오히려 밝히지 않고 그냥 논설위원 모 논설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논설위원이 쓴 거니까 누가 썼는지 모르죠. 다만 이 기사의 성격은 그 언론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지 개인의 입장을 절대 주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 사설 기사인 경우는 본래 이제 옛날에 이런 그 인쇄 미디어와 전파 미디어를 그 구분할 때 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사설 기사는 인쇄물 기사, 그 인쇄된 기사, 지면 기사에서만 전달되는 하나의 저널리즘의 특징이고 방송에서는 이런 사설 기사를 쓸 수 없는 그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는 사설 기사라는 게 없습니다. 무슨 논평 코너가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 어떤 방송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위원의 입장을 전달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는 이런 사설 성격의 기사는 없다. 그렇지만 논평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신문 경우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사설이 존재할 수 있고 이것이 신문의 특징을 규정짓는 그 신문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이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신문에서는 이런 그 신문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설을 싣고 있는데 요즘 이제 이게 조금 더 변설하자면 이런 신문의 사설 기사의 성격 때문에 요즘 미디어에 상당히 좀 전파 미디어까지 영향을 줘서 이 전파 미디어의 이런 신문의 사설과 같은 정파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방송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우선 제가 부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 경우에는 이 사설을 쓴 그 논설위원회 개견의 주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걸 이제 아셔야 되겠고요. 이런 또 사설의 내용은 논조가 일반 독자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고 또 뭐 전혀 배치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절대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신문사는 자기 그 신문사가 가지는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거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사든 그런 자기의 정파성을 내세울 수가 있고 뭐 보수적으로 쓰든 진보적으로 쓰든 그 신문사가 가지는 하나의 성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럼은 기자들이 작성하는 것이라면 논설 기사는 논설위원이 만들지만 이것은 어떤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론사가 가지는 철학이나 정체성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 유형이 있는데 지금 사설 기사는 요즘 사실 큰 인기는 못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사이기주의, 정파성, 사주 우상화 이런 거에 어떤 입장에 이게 뭔가 대변하는 그런 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뭐 여기서 이 신문에서 쓰는 사설은 아마 이런
입장일 거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독자로부터는 약간 좀 외면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사 입장을 대변하거나 변명하는 뭐 이런 또 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사설 기사는 사실 옛날에 비해서는 최근 자꾸 이렇게 인기를 잃어가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제가 오늘 전달한 이 퓨전 기사라고 했는데, 이 퓨전 기사야말로 어떤 뭐 형태를 좀 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 기사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고 인터넷형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이런 그 스트레이트 기사나 해설 기사의 유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로서 쓸 수가 있다. 지금까지 보였던 피처 기사나 스트레이트 기사나 또 이런 기획 기사를 이렇게 혼용하고 혼합하고 융복합하는 형태로도 쓸 수가 있고, 이 형태를 아주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시적인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수필적인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논설적인 표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 형태로 퓨전 형태로 기사를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사실을 위주에 하는 보도 스트레이트 기사와 주장과 의견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런 의견 기사와 또 이런 칼럼형 기사, 또 뭐 기획 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됐지만 이런 것들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도 등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수사도 구사할 수가 있고, 또 표현 양식도 다양하게 뭐 소설 형태가 됐든, 뭐 희곡 시나리오 형태가 됐든, 아니면 뭐 수필 형태가 됐든, 아니면 논설문의 형태가 됐든 다양한 형태로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퓨전 형태 기사, 인터넷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기사는 소재도 다양하고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면에 집중됐던 어떤 보도 스테이트 기사하고는 다르게 보다 인간적이고 보다 소외된 어떤 특정한 이슈가 주요 의제로 부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퓨전 기사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그런 어떤 뭐 지자체라든지 어떤 조직에서 제공하던 그런 뭐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이런 기사하고 달리 이런 사회적인 생활과 밀착된, 개인과 밀착된 그런 기사들을 많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인의 참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매니아들이거나 전문가들이 어떤 자기만의 참신한 시각으로서 보도하는 기사들은 이런 퓨전 기사 형태로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고 앞으로 많이 응용되고 활용되어 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퓨전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독자층의 그런 그 충족을 만족시킬 수도 있고, 또 독자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도 있고, 또 이런 인터넷에는 지명과 편집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이 신문 같은 경우는 편집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글의 그 길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짧은 그 단편적인 요소를 전달할 수 있거나 시리즈로 이렇게 전달한다면, 이런 퓨전 기사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짧게 쓸 수도 있고 길게 쓸 수도 있고 그 내용과 형식에서 어떤 제약을 많이 받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퓨전 기사의 형식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쓸 것인가,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이런 인터넷 퓨전 기사가 또 그만큼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뭐 사실이나 정확성보다는 우리의 그 흥미성이나 어떤 이런 그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이거나 어떤 그 뭐 폭력적이거나 뭐 불법적이거나 또 이런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과장되거나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검증되지 않는 또 거짓을 또 이렇게 전달하거나 이랬을 경우는 이 퓨전 기사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퓨전 기사를 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좋은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글쓰기의 주제로서 쓸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가짜 뉴스나 뭐 또 이런 폐해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또 기사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양날의 칼을 가진 그런 기사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퓨전 기사는 독자층이
호불호가 분명히 갈려집니다. 양극화를 갈 수도 있고 어떤 또 편향된 그런 독자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합법과 불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게 거짓 뉴스 광고일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표정 기사는 사실 굉장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것은 언론 저널리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신중함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또 하나의 어떤 저널리즘의 어떤 윤리도 여기에는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표정 기사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사 유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사의 유형 중에서 정말 어떤 기사가 잘 됐고 어떤 기사가 잘못된 기사인지를 좀 한번 한 몇 가지 원칙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잘된 기사가 어떤 유형이고 잘못된 기사가 어떤 유사인지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취재 성실의 의무를 다했는가. 어떤 기사의 주제를 전달하여서 이 기자가 이 기자의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실하게 취재하고 자료를 찾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고요. 어떤 하나의 주장을 하게 되면 반대편에 대해서도 어떤 반론권의 기회가 있었는지 또 그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걸 봐야 되고 셋째는 어떤 취재 수칙이나 언론 윤리 강령을 지키고 있는지 보통 이제 제도권에 있는 언론인들은 언론 윤리 강령이라는 걸 통해서 기자의 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재 보도할 만한 내용인지 취재 보도가 하기 위해서 어떤 인격에 대한 침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지를 잘 지키고 써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정 기사를 다루다 보면 이런 언론 윤리 강령을 무시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되겠고 또 공정한 취재, 중립적인 자세, 객관적인 자세를 충분히 지켰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또 이 기사의 진위 유무를 확인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그 관에서 주는 뉴스일 수도 있고 타인의 어떤 제보에 의해서 만드는 뉴스 같은 경우는 그걸 꼭 그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잘못하면 오보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또 보도의 형식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맞게 잘 구성이 됐나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를 어떻게 잘 제대로 써서 독자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표현이 됐는지도 봐야 되겠고요. 또 이 보도 내용의 그 내용이 불법이나 그런 그 가짜 뉴스라든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또 그 제보자의 익명성이나 또 취재원의 그런 취재원 보존이 잘 됐는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뉴스의 가치가 공익적인 가치나 공공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하나의 사적으로만 유용되는 것인지 그런 공적인 가치와 공공성에서도 충분히 보상을 주는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공적인 기관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주는 어떤 그런 보도 자료를 할지라도 이걸 무비판적으로 그냥 전달하는 관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주로 스트레이트 뉴스를 전달할 때 이 보도는 정말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서 그렇게 발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간략하게 제가 그 보도 기사의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언론사에 이렇게 취되는 기사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언론사 인터넷 신문에 표현되는 여러 가지 보도 형태들을 한번 이렇게 샘플 한번 들고 와봤는데 이게 보시면은 대부분 여기 들어가는 이런 이 정치 사회 이런 들어가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사실 가장 많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가장 많지만 이런 오피니언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사설이나 칼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의견이나 여러 가지 퓨전 기사도 많이 이렇게 오디오 칼럼 이런 건 다 퓨전 기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오디오 칼럼 이런 것들은 각자의 칼럼 형태를 띠고 있지만 칼럼의 형태를 띄었느냐 퓨전의 형태를 띄었느냐를 보면 달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모든 글들은 되게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가 많겠고요. 이런 스트레이트 뉴스 많이 본 뉴스들 보시면 어떤 뉴스들이 많이 보는가
스트레이트 뉴스인지 피처 뉴스인지 아니면 기획 뉴스인지 이렇게 보면 슬픈 중국이라서 하나의 이런 기획 기사들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행사나 기획이라고 해서 이런 기사도 나가고 있고 여기에 각 그 기자의 주관이 들어간 의견 기사라든지 이런 이제 칼럼 기사들이 많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단독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그 토론 마당이라고 해서 다양한 이렇게 기사들이 연예 뉴스 같은 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런 그 뉴스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칼럼들을 이렇게 섹션들을 굉장히 많이 분류해 놨지 않습니까? 이런 이 섹션별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도의 유형이 그 보도 기사 유형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갖다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저희 오늘 보도 기사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요. 네, 또 꼭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공모전에 대해서 또는 기사 작성에 대해서 또는 저널의 뉴스 기자로 활동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단체 톡이라든지 또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기신 박사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